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일 카네기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기관리론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인생의 걱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일상에서의 세세한 걱정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지 저자의 책에서 일부분을 가져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영상에서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우리는 종종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히 맞서지만 사소한 문제들, 성가신 골칫거리들 앞에서는 쉽게 쓰러진다. 결혼 생활에서도 사소한 일이 사람들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고 세상 고통의 절반을 만들어낸다라고 덧붙여도 좋을 듯하다.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조정한 시카고의 조셉 사바스 판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밑바닥에는 사소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 카운티의 프랭크 호건 검사도 이렇게 말했다. 형사소송의 절반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술집에서 허세 부리기, 가족 사이의 말다툼, 모욕적인 말, 험담, 무례한 행동처럼 사소한 일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하고 부당한 취급을 못 견뎌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상 고통의 절반은 자존감에 작은 생채기가 나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허영심이 무너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부부가 시카고의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친구가 고기를 썰다가 무언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펄쩍펄쩍 뛰며 남편을 구박했다. 존, 좀 조심 좀 해야지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인은 항상 저래요.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비록 고기 써는 일에는 서투르지만 그런 아내와 20년간 살고 있는 내 친구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심한 잔소리를 들으며 북경오리와 샥스핀을 먹느니 차라리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머스터드 소스를 얹은 핫도그를 먹는 편이 낫다. 얼마 뒤 나는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아내는 냅킨 3장이 식탁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 요리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다른 냅킨을 세탁소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도착할 테고 냅킨을 바꿀 시간도 없었어요. 금세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저녁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러다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실제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이 저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여자로 보는 것보다 집안일에 서툰 주부로 보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냅킨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수상 벤저민 디즐레일리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는 디스위크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디즐레일리의 말은 제가 수없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을 살다 갈 뿐인데 머지않아 잊어버리게 될 걱정이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사고, 진정한 사랑, 오래도록 남을 일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사소한 일 따위에 신경 쓰기에는 삶이 너무나 짧으니까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말했다. 이보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소.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콜로라도주 롱스피크 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수령을 대략 4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는 묘목 정도의 크기였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무렵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자랐겠죠.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겪은 눈사태와 폭풍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나무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딱정벌레 무리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정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뚫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 서서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숲의 거인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시하고 잊어야 할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말라.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소한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메신저에서 대화하는 상대방이 크크크나 흐흐흐 또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말실수한 건 없는지 속으로 오만 상상을 다하고,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혼자만 할 법한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상대방과 어색함의 벽을 쌓는다거나, SNS 등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이미 작성한 사실조차 잊은 지 오래인데 혼자서 몇 날 며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등, 우리는 20-30분만 지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잊을 만한 상황들로,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걱정거리들로 우리의 감정과 인생을 좀먹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정벌레에 쓰러지는 고목나무가 아닌 고목나무를 쓰러뜨리는 딱정벌레가 되기 위해 역으로 발상해보는 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네요. 부정적인 사소한 것들에 무너지지 말고 긍정적인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180초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으니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는가.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180초 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를 바꾸는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일어난 일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과거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잘못을 침착하게 분석하고 교훈을 얻은 다음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진실임을 안다. 뉴욕 브롱크스 우디 크레스트가 939번지에 사는 알렌 손더스는 위생학 교사였던 브랜드 와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반은 수업을 듣기 위해 과학 실험실로 갔습니다. 브랜드 와인 선생님은 책상 모서리에 우유병 하나를 세워두셨습니다. 우유가 위생학 수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유병을 싱크대에 던져 깨뜨린 다음 이렇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선생님은 우리를 싱크대 주변으로 불렀습니다. 잘 봐둬라. 너희들이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하길 바란다. 우유는 이미 없어졌어. 보다시피 하수구로 흘러가 버렸지.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봤자 한 방울도 돌아오지 않아.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했더라면
우유를 이렇게 쏟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쩔 수 없는 손실로 여기고 잊어버린 후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야. 할 수만 있다면 우유를 엎지르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 하수구로 흘러갔다면 아예 잊어버려라. 몇몇 독자들은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처럼 캐캐 묵은 격언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면서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말이 흔해 빠지고 진부하며 상투적인 격언임을 안다. 아마 당신은 1000번 넘게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진부한 격언에 모든 시대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이 격언은 인간이라는 종족의 치열한 경험에서 우러나와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치며 전해진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학자들이 걱정에 대해 쓴 글을 모조리 읽는다 해도 다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다리를 어떻게 건널까 생각하지 마라.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와 같이 진부하지만 근본적이고 심오한 문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격언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오래된 격언을 삶에 적용한다면 거의 완벽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식은 써먹지 않으면 힘이 없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정강이를 걷어찬 후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해보라고 권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나는 오랜 진리를 새롭고 선명하게 말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고 프레드 플러 셔드가 그 중 하나다. 그가 필라델피아 블러턴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할 때 대학 졸업반 대상의 강연에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여러분 중 톱으로 나무를 켜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셰드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톱밥을 톱으로 켤 수는 없죠. 이미 톱질은 끝났으니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고 끝나버린 일들을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다시 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함몰되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감정을 소비하며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수에 대해 자책하고 실패에 대해 후회해봐야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책하고 후회하고 꾸물거리는 시간만큼 우리에게서 더욱 큰 손해로 다가오기만 하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녀의 저서 그릿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정과 끈기,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저는 의식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 부사인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나는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1kg은 줄어들었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미라클 모닝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실패와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와 대비되는 긍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낙담하지 않고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분명 이미 지나가버린 후회스러운 과거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 책을 쓰던 중 시카고 대학교에 갔다가 로버트 메이너드 허친스 총장을 만났다. 걱정하지 않는 법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시어스 로버կ 앤 컴퍼니의 사장 줄리어스 로젠월드가 제게 해준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말했죠. 위대한 교육자가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바보들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보들은 곧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패했어. 이건 운명이야. 더 이상 기회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35년간 뉴욕에서 성인들을 교육하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을 커다란 핸디캡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성공한 사람을 수없이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그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친구들이 얼마씩 거둔 돈으로 관을 사서 장례식을 치를 정도였다. 이후 어머니는 우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에서 밤 11시까지 상례를 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녀는 교회의 한 모임이 무대에 올렸던 아마추어 연극에 출연했다. 연기에 흥미를 느낀 소녀는 대중연설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정치에 입문했으며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뉴욕 주의원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처럼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입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기 위해 길고도 복잡한 법안을 열심히 검토했지만 그에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한 번도 숲에 가본 적이 없던 그가 숲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고민도 많이 했다. 은행 계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던 그가 은행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너무도 낙담했던 그는 주의원을 그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자신이 실패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그러지도 못했다.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해서 무지라는 레몬을 지식이라는 레모네이드로 바꿔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역 정치인에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민이라고 평가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바로 엘 스미스다. 10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독학으로 정치를 공부한 결과 그는 뉴욕 주정부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그 누구도 뉴욕 주지사를 4번이나 연임한 그의 기록을 깨지 못했다. 1928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명문대 6곳이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이다. 엘 스미스는 자신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루 16시간씩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체는 초인을 어려움을 견딜 뿐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성공 비결이 애초에 가진 핸디캡이었음을 확신한다.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한 결과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 것이다. 베토벤이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았기에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차이콥스키가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좌절하고 자살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교향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그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링컨이 귀족 가문에서 자라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게티즈버그 연설의 빛나는 구절이나 대통령 재선 취임 연설에서 들려준 아름답고 고귀한 표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낙심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노력할 때 얻을 것은 있어도 잃을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애통해야 할 시간도 그럴 마음도 갖지 않게 된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올레 볼이 겪은 일이다. 파리에서 공연을 하는 도중 바이올린의 A현이 갑자기 끊어졌다. 하지만 그는 남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쳤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말했다.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것은 그냥 인생이 아니다. 성공한 인생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윌리엄 볼리도 라일의 말을 동판에 새겨 미국의 모든 학교에 영원히 걸어두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이득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정 중요한 일은 손실을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운명이 나의 인생을 농락할지라도 그에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운명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주도성을 발휘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소름 끼치게도 의도치 않았지만 이전 영상인 뇽스마인드의 두 번째 영상 부자들의 말하는 방법에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궁리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에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타임라인에 연속적으로 떠있는 영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은 레몬이라는 핸디캡을 레모네이드라는 어드밴티지로 바꾸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책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는 저자에게 영감을 준 32편의 생생한 이야기 중에서 한 편을 발췌하여 전달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몰아내는 5가지 방법. 윌리엄 라이온 펠프스, 전 예일대학교 교수. 24세 때 갑자기 눈이 말썽을 일으켰다. 3, 4분 정도 책을 읽고 나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책을 읽지 않을 때도 눈이 부셔서 창 쪽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뉴헤이븐과 뉴욕 최고의 안과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후 4시가 지나면 컴컴한 방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잠자리에 들 시간만 기다릴 뿐이었다. 이제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서부로 가서 벌목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그러다가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정신이 육체에 기적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눈 상태가 최악이던 어느 겨울에 학부생 앞에서 강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강당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가스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대기하는 동안에는 바닥을 바라봐야 했다. 하지만 30분 정도 강연을 할 때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지 않고 빛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고통이 찾아왔다. 그때 불현듯 무언가에 30분이 아니라 한 주간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의 힘으로 육체의 질병을 극복한 사례가 될 터였다. 훗날 바다를 건너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 걷지도 못하고 똑바로 서기도 어려웠을 때 선상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강연을 시작하자 고통이 사라지고 경직된 근육도 풀렸다. 나는 똑바로 서서 유연하게 몸을 움직여가며 1시간 정도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선실로 돌아왔다. 이제 요통이 다 나은 건가? 하지만 잠깐의 착각이었다. 곧바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즐기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을 내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나는 날마다 삶이라는 모험을 즐긴다. 그런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걱정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 가르침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썼다. 내게는 가르침이 기술이나 직업이 아니라 열정과 같다. 화가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가수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 역시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마음이 설렌다. 열정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책을 읽는 것도 걱정을 몰아내는 데 효과가 크다. 나는 59세 때 만성신경쇠약을 앓으면서 데이비드 알렉 윌슨의 기념비적인 책 칼라일의 생애를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내가 병을 이겨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책에 몰두한 나머지 우울한 감정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말이다. 나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 억지로라도 하루 종일 움직이려 했다. 아침마다 격렬하게 테니스를 치고 나서 샤워를 한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골프장에 간다. 금요일 밤에는 새벽 1시까지 춤을 춘다. 나는 땀이 주는 효과를 믿는다. 우울증과 걱정은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듯 사라진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긴장 속에서 일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 윌버 크로스의 인생관을 삶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윌버 크로스가 코네티컷 주지사였을 때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한꺼번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으면 나는 자리에 앉아 1시간 동안 파이프 담배를 물고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네. 인내와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생기면
그 문제를 적절한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2달만 지나도 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될 텐데 지금은 왜 걱정을 하는 걸까? 2달 후에 갖게 될 자세를 지금 가져보는 건 어떨까? 나는 펠프스가 사망하기 직전 그와 오후를 함께 보낸 적이 있다. 이 글은 그때 했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펠프스 교수가 이야기한 5가지 방법을 요약해보자. 1. 열정을 가지고 살라. 매일을 내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2. 흥미로운 책을 읽으라. 만성신경쇠약을 앓을 때 칼라일의 생애를 읽기 시작했다. 책에 몰두한 나머지 우울한 감정 따위는 까맣게 잊었다. 3. 운동을 하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 억지로라도 하루 종일 움직이려 했다. 4.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일하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긴장 속에서 일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 5. 문제를 적절한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라.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2달만 지나도 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될 텐데 지금은 왜 걱정하는 걸까? 2달 후의 자세를 지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